안녕하세요. 일반 물리학 11주 강의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교시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식인 로렌츠 변환을 어떻게 구하는지 구했습니다. 로렌츠 변환이 알고 봤더니 좌표계 회전과 똑같은 것이었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우리 무엇을 알았냐면 시간이 공간과 똑같다. 시간축이 공간축과 똑같다. 그래서 좌표계 회전 중에서 한 축을 시간축으로 한 좌표계 회전, 그러니까 XY축을 XY축에 대한 회전, 그러니까 Z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되죠. 근데 T축과 X축에 대해서 회전시키면, 그렇게 회전시키는 게 바로 뭐였냐면 X축 방향으로 두 기준계가 서로 상대적으로 운동하고 있으면 그것이 무엇과 똑같았냐면 T축, 시간축과 X축의 수직인 축에 대해서 회전시키는 것과 똑같다. 로렌츠 변환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로렌츠 변환에 의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 현상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할 것이 타임 다일레이션, 시간 팽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움직이는 기준계의 시계가 느리게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내가 움직여서 내 시계가 느리게 간다는 뜻이 아니죠. 속도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보면 나는 안 움직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봐야지 내가 움직이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내 시계는, 내가 본 내 시계는 죽어도 팽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팽창, 시간 팽창이 사실은 우리 지금 배우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간 팽창이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시간 팽창도 있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간 팽창은 내가 본 내 시계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내가 본 다른 상대방의 시간,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움직이면 내 시계가 느리게 가서 내가 오래 산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내가 본 내 시간은 절대로 내가 나를 보면 나는 안 움직인 거죠. 아무튼 시간에. 그래서 로렌츠 변환이 좌표계 회전과 똑같다고 했는데, 우리 잠깐 복습하면 이 좌표계 회전, X축과 Y축을 세타만큼 회전시킨 것은 자, 이런 좌표계 회전식으로 됐었죠. 그랬을 때 X하고 Y 좌표가 A 기준계라고 한다면 X'하고 Y'은 A 기준계에 대해서 세타만큼 회전한 좌표계였습니다. 기준계의 좌표였습니다. 로렌츠 변환이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정말 똑같다고 하는 것을 한번 보이려고 합니다. 이게 로렌츠 변환이죠. 자, 이 로렌츠 변환을 그냥 표시만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꿨었냐면 X4를 시간 X좌표는 X1, Y좌표는 X2, Z좌표는 X3하고 썼는데 시간좌표만 T 이렇게 쓰면 나쁘니까 X4는 ICT 전체를 X4라고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하겠습니다. 로렌츠 변환에 나온 로렌츠 인자 감마를 코사인 파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저걸 ICT라고 할 것 같으면 저 마이너스 1을 I 제곱으로 곱하면 ICT가 되고 거기에 I 베타 감마가 또 나오는데 그 I 베타 감마를 사인 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코사인 파이를 감마라고 하고 사인 파이를 I 베타 감마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삼각함수의 성질. 그게 뭐냐면 코사인 제곱 파이 더하기 사인 제곱 파이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 1이 되죠. 이게 그걸 만족합니다. 보겠어요. 자, 코사인 제곱 파이 더하기 사인 제곱 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마 제곱 빼기 사인 제곱 파이니까 빼기가 되죠. 빼기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인데 이걸 감마 제곱으로 묶으면 감마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감마 제곱이 1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1이니까 거기다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을 곱하면 1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코사인 파이를 감마로 놓고 사인 파이를 I 베타 감마로 놓으면 코사인 제곱 세타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파이와 사인 제곱 파이가 만족해야 할 조건을 만족하니까 우리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이대로 이렇게 로렌츠 변환식을 바꿔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X 프라임은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감마 X도 그대로 쓰는데 어떻게 바꿔 쓰냐면 베타 CT를 ICT 곱하기 I 베타 감마 이렇게 바꿔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I 제곱으로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감마가 코사인 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x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ICT는 x4죠. 그 다음에 I 베타 감마는 사인 파이죠. 이렇게 바꿔 써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다가 i를 곱합니다. 그러면 ICT 프라임은 마이너스 x하고 I 베타 감마죠. 요걸 앞에다 썼어요. 저 베타 x를. 그래서 마이너스 x I 베타 감마 이렇게 되죠. i를 곱했으니까 여기 감마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ICT 감마 이렇게 됐는데 여기 I 베타 감마는 사인 파이고 감마는 코사인 파이니까 이것도 x4 프라임은 ICT 프라임은 x4 프라임입니다. 마이너스 x 사인 파이 더하기 x4 코사인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때 사인 파이를 코사인 파이로 나눈 탄젠트 파이는 뭐가 되냐면 여기 사인 파이는 I 베타 감마고 코사인 파이는 감마니까 그거 나누니까 뭐가 됩니까? I 베타. 이게 바로 I C분의 V. 그래가지고 우리 앞에서 봤었죠. 속도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이렇게 그 각이 바로 이 속도에 해당한다. 광속을 단위로 한 각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쓰는 것을 좌표계 회전식과 이건 뭐냐면 X축과 Y축을 회전식하고 또 로렌츠 변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축과 X축을 회전시킨 거라고 그랬죠. 두 개를 같이 써보겠어요. 그래서 좌표계 회전과 로렌츠 변화를 같이 쓰면 좌표계 회전은 즉 X축과 Y축을 회전시켜서 X'과 Y'으로 만들었더니 이 식, 이건 세타만큼 회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 기준계를 Z축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한 B 기준계로 변환시키는 식이 되는데 로렌츠 변화는 뭐냐? 이렇게 썼더니 어때요? 이 식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이 식은 원래는 어떤 것입니까? A 기준계에 대해서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속도 V로 등속도 운동하는 B 기준계의 좌표로 바꿀 때 로렌츠 변환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좌표계 회전하고 비교하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해도 마찬가지겠습니까? X축하고 X4축을 그 X축과 X4축에 대해서 수직인 축에 대해서 파이만큼 그 파이가 어떤 각입니까? 탄젠트 파이가 I C분의 V와 같은 그런 각으로 회전한 그런 좌표계 변환이다 라고 하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좌표축도 이것을 이용을 해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까 X축과 Y축의 좌표계 회전을 그렸던 것처럼 우리 이 로렌츠 변환에 의한 좌표축 회전도 여기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차원 시공간 좌표인데 지금 X축하고 T축만 그리겠어요. 이 T축이 바로 뭡니까? X4축이죠. 자, 그래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A 기준계에서 본 A 기준계의 공간축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A 기준계의 시간축은 어떻게 될 거냐면 시간축은 어떠면 시간축이 되냐면 X축의 원점에 가만히 있는 세계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난 1교시에서 봤죠. 그건 X축의 수직이면서 시간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겠죠. 그게 바로 이 기준계, A 기준계의 시간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시간축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A 기준계 원점의 세계선이다. 이 세계선입니다. 이게 뭡니까? 원점에 가만히 있는 물체의 세계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시간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기준계의 X축, 공간축과 시간축을 그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A 기준계에서 본 B 기준계의 시간축을 여기다가 같이 그려보겠어요. A 기준계에서 본 B 기준계 시간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축이라고 하는 것은 원점의 세계선을 그리면 되죠. 그래서 A 기준계에서 본 B 기준계의 시간축은 A 기준계에서 본 B 기준계의 원점의 시간축이 될 텐데 그 원점은 어떤 운동을 합니까? B 기준계의 원점은 원래 로렌츠 변환할 때 어때요? A 기준계에 대해서 B 기준계가 X축 방향으로 속도 V로 등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등속도로 움직이니까 그것은 원점의 세계선을 그릴 것 같으면 이렇게 직선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게 바로 B 기준계의 시간축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파이인데 요 파이는 무엇을 만족하겠습니까? 탄젠트 파이는 C분의 V 이걸 만족해야 되겠죠. 이 베타와 같이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 또 여기다가 빛의 세계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빛의 세계선은 A 기준의 시간축과 몇 도를 이루고 있습니까? 45도를 이루고 있죠. 이게 X축하고도 45도를 이루죠. 왜 그러냐면 빛의 속도는 똑같이 CT만큼 CT가 1이면 X도 1만큼 가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빛의 세계선이 45도로 되는데, 그러면 이때 여기서 A 기준계에서 본 B 기준계의 공간축은 어떻게 그릴까? 이 공간축은 어떻게 그려야지 되냐면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계에서 보던 빛의 속력은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기준계에서 보던 광속이 C가 되게끔 그려야지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이 공간축은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안쪽으로 이만큼 각도도 파이로 똑같이 이렇게 가게 그릴 것 같으면 앞으로 이제 여기서 비기준계에서 시간좌표와 공간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빛의 세계선이 요 제절에서 가만히 요게 그대로 있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기준계에서 본 B 기준계의 공간축과 시간축은 안쪽으로 파이만큼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이 시공간에서 이런 좌표축을 그려놓고 이걸 그리면, 도표를 그릴 것 같으면 우리 쉽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여러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시공간 좌표에서 어떤 사건을 표시하고 사건을 읽고 세계선을 읽고 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A 기준계에서 보겠어요. A 기준계에서 어떤 P점이 있다고 한다면 사건이 있습니다. 요거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좌표는 이 도표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좌표는 어때요? 이렇게 수선을 내려 걷죠. 수선을 내려 건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사건 P의 공간 좌표인 XP는 이 수선을 내려 걷는 게 어떻게 내려 걷는 거냐면, 시간축에 대해서 평행하게 그린 점이 X축과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수선을 내린 근거나 되겠어요. 왜 이렇게 정의하냐면, 우리 비기준계로 가면 이때 수선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축의 평행한 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공간 좌표라고 한다라고 하는 정의를 그대로 비기준계에서도 우리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정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 P의 시간 좌표는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네, 공간축의 평행인 선을 그려가지고 시간축과 만나는 것을 시간 좌표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똑같은 이 사건을 비기준계의 좌표가 뭔지 보려면 비기준계의 좌표축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X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시간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축과 평행하게 그려서 만나는 점, 이게 바로 XP' 이 되겠고, 시간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간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딱 여기서 만난 점, 이게 바로 CTP'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그려놓고 우리 별까지 우주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별까지 가는데, 그때 별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을 이 도표를 그려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A 기준계인데, A 기준계는 지구에 고정된 기준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A 기준계의 시간축과 공간축을 이렇게 그렸어요. B 기준계는 어디에다가 고정을 시키냐면 우주선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 우주선은 지구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관성계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B 기준계는 우리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빨간 선은 빛의 세계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구에서부터 거리가 X인 별에 대한 세계선, 이건 정지에 있으니까 그 별에 대한 세계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축의 평행한 선이 되겠죠. 그래서 거리가 X면 어디에 그리면 되겠습니까? 지구에서부터 거리가 X인 별의 세계선은 여기 X 되는 곳에 이렇게 쭉 그리면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별의 세계선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때 B의 시간축과 만난 요 점은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주선이 별에 도착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에 이 점에서 별까지의 X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X좌표는 어떻게 그립니까? 시간축에 평행하게 그린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X좌표가 얼마가 됐어요? 0이죠.
그래서 바로 요 점에서 요 점은 어떤 점이냐면 우주선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0인 점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거겠어요? 자, 이렇게 쭉 가면 우주선이 가고 있으면 이게 지금 우주선의 세계선이 B의 시간축이죠. 이렇게 쭉 가고 있으면 별까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이제 딱 도착하면 그러면 저기가 바로 별이 우주선에 도착했고 그때 우주선이 별에 도착했을 때 지구의 시간은 뭐겠어요? 자, 이렇게 시간좌표를 읽으면 되죠. 이게 바로 지구의 시간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주선이 별에 도착한 시간 이건 어떤 게 되겠어요? 바로 요게 되겠죠. 자, 여기서 바로 요게 바로 우주선 여기서 여기 노란 선입니다. 저 도착한 점의 시간좌표 이 T'이 바로 우주선이 별에 도착한 시간인데 요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어떻게 그리냐면 자, 요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우주선이 별에 도착한 사건이라고 했는데 요 사건에 대해서 A 기준계에서의 좌표는 뭐가 돼요? X하고 T가 됐죠? X하고 T입니다. 그리고 B 기준계인 우주선에서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자, 거리는 0이고 시간은 T'이었죠? 이렇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여기에 A 기준계의 좌표가 나왔고 B 기준계의 좌표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무엇이 성립합니까? 같은 두 사건 사이의 간격은 어떤 기준계에서 보나 계산하나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점과 이 사건 우주선이 저 별에 도착한 사건 사이의 간격을 계산하겠어요. 그 간격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간격 A 기준계에서의 간격은 뭐냐면 L제곱은 X의 제곱 빼기 C제곱 T제곱이죠. 그 다음에 비기준계에서의 간격은 뭡니까? 이것도 똑같은 L제곱인데 그때는 X 프라임 0이니까 0제곱 빼기 C제곱 T 프라임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이 간격이 같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조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저 L제곱, A 기준계의 L제곱과 B 기준계의 L제곱이 같아야 된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리해 보겠어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T 프라임으로 나누겠습니다. 요 같은 식을 T 프라임으로 나눌 것 같으면 T로 나눕니다. 그래서 T 프라임 나누기 T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T로 나눴으니까 1-C 제곱분의 1하고서 T분의 X가 되는데 이 T분의 X가 바로 뭐예요? X까지 가는데 지구에서 올 때 X까지 가는데 T 걸렸으니까 T분의 X가 바로 이게 우주선의 속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C 제곱분의 V 제곱이 되는데 1-C 제곱분의 V 제곱은 바로 뭡니까? 우주선의 로렌츠 인자를 제곱하는 것의 역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식에서부터 우리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T'은 감마분의 T, 이 감마는 우주선의 로렌츠 인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요게 시간 팽창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T'은 우주선에서 우주선 시계로 볼 때 지구에서 출발해서 별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죠. T는 뭐냐면 그 우주선이 지구 시간으로 가는데 걸린 시간인데 봤더니 감마는 어떻습니까? 이 로렌츠 인자는 1보다 훨씬 크지요. 지금 우주선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으면 요거 1보다 훨씬 크지요. 그래서 우주선의 시간이 지구의 시간보다 어떻습니까? 더 느리죠. 이렇게 더 느린 이유는 뭐냐면 시계의 주기가 팽창해서 시계가 느리게 갔기 때문이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타임 다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타임 다일레이션을 아인슈타인은 사고 실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무엇에 대한 사고 실험? 빛식에 대한 사고 실험에 대해서 알았어요. 우리 광속 불변을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잘 안 됐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어서 시간보다 더 기본적인 개념으로 시간을 정의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길이라든가 질량이라든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은 더 기본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조작적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측정하는 기구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가 바로 시간이 흘러가는 빠르기를 알려주는 기준인데 이 시계 가지고 측정하는 거 말고는 시간이 흘러가는 걸 알 도리가 없다는 걸 알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시계는 어떤 걸 이용을 했습니까? 시계는 자연현상 중에서 주기가 일정하다고 생각한 거, 주기가 안 변한다고 생각한 거를 우리 시계로 이용했죠. 그래서 해시계는 뭡니까?
태양이 이동하는 것을 태양이 24시간마다 한 바퀴 돈다고 하는 걸 이용을 했죠. 그런 시계를 이용했는데 사실은 하루의 길이가 이게 일정한 게 아니죠. 1년마다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그거보다도 그동안에 쭉 우리가 사용한 게 뭘 이용을 했습니까? 진자시계, 괴종시계죠. 괴종시계는 갈릴레이가 발견한 진자의 등시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 추가 힘이 빠져서 조금 움직일 때나 많이 움직일 때나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똑같다고 하는 걸 이용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쿼르츠의 진동시간이 일정하다 이런 걸 이용했는데 아인슈타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광속이 있죠. 그래서 광속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해서 시계를 고안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빛시계죠. 그래서 여기에 빛시계가 이 시계는 어떻게 하면 똑같냐면 여기서 여기 여기 빛이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 한 눈금씩 가는 그런 시계를 이제 고안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빛시계의 주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빛시계 광원에서 빛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한다면 그때 그 빛시계가 정지해 있는 기준계에서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C분의 2를 하면 되겠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 시계가 움직이고 있으면, 나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으면, 또는 시계가 움직이는 기차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움직이는데 빛의 속력은 일정한데 여기서 보니까 빛이 이 시계가 한번 똑딱 하는 동안에 빛이 이동하는 경로가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않고 이동할 때보다 훨씬 길어지죠. 그래서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면 이때 주기는 더 길어져야지만 될 게 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계라도 그 주기가 정지해 있을 때하고 움직일 때하고 주기가 더 길어지면, 시계의 주기가 길어지면 그 시계는 어떻게 됩니까? 느리게 가죠.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하는 걸 이 빛시계가 알려주는데, 얼마나 많이 느리게 가는가 한번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기서 주기가 정지해 있을 때의 주기가 델타 타우 이렇게 했죠. C분의 2L이었죠. 이번에 움직일 때의 주기를 델타 T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간까지 가면 저 꼭대기까지 갈 때가 딱 절반 가겠죠. 그 절반 갈 때까지의 거리는, 이 빗면의 거리는 광속은 일정하니까 광속에다가 2분의 델타 T 이렇게 곱한 게 되겠고, 아랫변의 길이는 뭐예요? 이 시계가 가는 속력을 V라고 하면 V 곱하기 2분의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높이는 L이니까 이 삼각형으로부터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식이 딱 되는데, 여기서 델타 T를 잡아 뺍니다. 델타 T를 잡아 딱 빼니까 뭐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바로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로렌츠 인자가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시계는 느리게 가는데 얼마만큼 느리게 가냐면 이 로렌츠 인자 배만큼 느리게 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로렌츠 인자가 굉장히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렌츠 인자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랬고, 이 베타는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C분의 V라고 했죠. 그래서 베타 값에 대해서 로렌츠 인자 값을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에 베타 값이 0.0000123일 때, 이때는 굉장히 작은 속력일 것 같지만 이게 음속을 이렇게 베타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음속이라고 하더라도 광속과 비교하면 엄청 작고, 이때는 그냥 거의 1.0하고 똑같은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로렌츠 인자가 그래도 15%라도 바뀌려면 속력이 얼마야 되냐면 광속의 절반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속의 90%가 되면 그때 비로소 로렌츠 인자가 2.29가 되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되냐? 0.99, 9가 하나 더 늘어나면 0.99 이렇게 돼요. 그러면 7.09가 되고, 9987로 하면 이건 딱 20이 되고, 9가 4개 있으면 100이 되고, 9가 5개 있으면 225가 되고, 이렇게 사실 우리가 그냥 볼 때 베타가 0.9나 0.99나 0.999나 다 이거 거의 광속과 같은 거죠. 근데 얼마나 광속에 더 근접하느냐에 따라서 로렌츠 인자는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타가 딱 1이 되면 로렌츠 인자는 무한대가 된다고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렌츠 인자의 변화는 거의 0.9하고 1 사이에서 베타가 0.9하고 1 사이에서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바로 타임 다일레이션도 그 정도는 돼야지, 베타가 그래도 0.5에서 0.5보다는 더 커야지 이제 시계가 느리게 가는 정도를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타임 다일레이션만 일어나냐면 그렇지 않고 길이 수축, 랭스 컨트랙션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4차원 시공간 도표를 그려가지고 길이 수축을 보도록 하겠어요. 아까 별까지 거리를 이렇게 했었죠. 별까지 거리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는 x라고 했는데 이때 그 x는 바로 요 밑에 있는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주선에서 본 지구에서 우주선까지의 거리는 우주선이 출발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우주선이 출발할 때 우주선에서 별까지의 거리. 근데 사실은 꼭 출발할 때가 아니라 우주선이 지구에 있을 때 지구에서부터 별까지의 거리인데 우주선에서 본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 요 x 프라임 요게 바로 이제 우주선에서 본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주선의 공간축이죠. 우주선의 공간축인데 지금 우주선은 저 시간축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우주선의 공간축에서 우주선이 원점에 있을 때하고 x 프라임에 있을 때 요게 바로 우주선에서 본 별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근데 요 사건은 무엇에 해당합니까? 이 사건은 우주선이 출발할 때 별을 대표하죠. 그래서 시간이 언제예요? 시간이 우주선에서 시간이 0일 때죠. 우주선은 요 사건의 시간은 0인데 우주선 기준계에서 시간이 0이라는 건 그 시간 좌표가 0인 건 바로 우주선이 출발할 때. 근데 우주선이 거기서 속도가 0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우주선이 오다가 지구를 탁 지날 때 그때 시간을 0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이때 별을 대표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 좌표를 비기준계에서 이 좌표를 쓰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x 프라임이고 위치 좌표는 x축 좌표는 x 프라임이고 시간 좌표는 어떻게 돼요? 이때 출발을 했으니까 이때 지구를 지나갔으니까 0 이렇게 되겠죠. 이때 지구에서 A 기준계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A 기준계의 좌표는 별의 위치인데 x 좌표는 그냥 x가 되겠지만 시간 좌표는 아직 뭔지 모르죠. 그건 뭐가 되냐면 t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T1은 우리 소거를 시켜야 되겠죠? 이거 지금 뭔지 모르는 거니까. 자, 이걸 소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로렌츠 변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준계 좌표 사이에서, 자, 요건 똑같은 사건을 나타내는 두 좌표죠. 하나는 A 기준계 좌표고 하나는 B 기준계 좌표입니다. 그러면 B 기준계 좌표를 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A 기준계 좌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x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x좌표는 감마 x 마이너스 베타 ct 그러죠. 근데 감마하고 x는 그냥 x고 x 프라임은 x 빼기 베타 그 다음에 t1이니까 베타 ct1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비기준계의 시간좌표는 0이라고 그랬죠. 시간좌표는 감마하고서 ct1하고서 마이너스 베타 x 이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요 같은 사건, 이 사건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저 x 프라임 저 사건이죠. 저 사건에 대한 두 기준계를 두 좌표를 A 기준계 좌표와 B 기준계 좌표를 지금 로렌츠 변환으로 연결시켰더니 우리 뭘 알았습니까? 두 번째 식에서부터 우리 소거하려고 하는 ct1은 베타 x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 ct1은 베타 x를 첫 번째 식에다 이렇게 대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감마 x 마이너스 베타 제곱 x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 x로 잡아 빼니까 x 프라임 빼기 x 프라임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x 프라임 요거 감마하고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바로 뭡니까? 감마 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요거 감마분의 x 이렇게 됐는데 요 식이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 식이냐면 길이 수축을 나타내는 식이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지구에서 본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x라면 우주선에서 본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는 x 프라임이고, 그건 감마로 나눈 것만큼, 감마가 1보다 훨씬 크니까 나눈 것만큼이니까 길이가 어떻게 됐어요? 수축이 됐죠. 그래서 우주선에서 본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는 지구에서 본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더 짧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걸 우리가 흔히 배우는 것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움직이는 시계는 느리게 가고 움직이는 시계는 시간 팽창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움직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기 다른 움직이는 시계예요. 다른 움직이는 시계는 시간 팽창이 일어나고 움직이는 막대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주선이 볼 때, 우주선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구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구에서부터 별까지 막대기로 연결했다면 우주선이 자기를 보면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그 막대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우주선이 본 그 막대가 바로 뭐냐면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 그건 감마비만큼 줄어든다. 이게 바로 길이 수축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수축과 시간 팽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여기서 두 개가 닮은 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아까 시간 팽창을 우리가 구한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수축을 구한 삼각형이 어때요? 그 각은 파이로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좌표축을 이렇게 했죠. 그러면 닮은 꼴이면 우리 무엇이 성립합니까? T'분의 T는 X'분의 X는 이건 코사인 파이인데 코사인 파이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감마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T'은 감마분의 T, 바로 시간 팽창식이 나왔고 이게 바로 별까지 가는데 걸린 우주선 시간입니다. 우주선에서 지구에서 별까지 가는데 우주선 시계로는 그 시간이 훨씬 느리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느리게 가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지구에서 우주선 시계를 보니까 우주선 시계가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우주선 시계는 느리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주선에서 자기 시계를 보면 느리게 갑니까? 안 느리게 갑니까? 안 느리게 간다고 그랬죠. 시계는 그대로 안 느리게 간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우주선이 지구를 출발해서 별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지구에서 볼 때 우주선에 걸린 시간하고 우주선에서 볼 때 우주선이 걸린 시간이 같아야 되겠습니까? 달라야 되겠습니까? 같아야 되겠죠. 그 같은데 어떻게 갔냐면 우주선에서 볼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거리가 짧아집니다. 시간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거리가 짧아져서 자기는 빠른 시간 만에 가게 되고 지구에서 볼 때는 어때요? 거리는 그대로 있죠. 별까지 거리는. 근데 우주선의 시계가 느리게 갑니다. 이렇게 두 개의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루어서 똑같은 결과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비례식에서 X'은 X 나누기 감마 이거는 바로 길이 수축에 대한 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주 여행을 우리가 생전에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어디에 있냐면 4광년 떨어진 데 있습니다. 근데 4광년 떨어진 데 있더라도 우리가 보통 우주선 타고 간다면 뭐 음속에 한 100배 정도 우주선 타고 간다면 한 4만 년쯤 걸려요. 그런데 이 빛의 속도로 갈 것 같으면 이제 빨리 갈 수가 있겠죠. 근데 빛의 속도는 갈 수가 없고 빛보다 조금 더 작은 속도로 갈 텐데 우리 한번 지구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4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까지 여행을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 자, 이 도표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X가 지금 거리의 단위가 광년입니다. 이 광년이라는 단위는 바로 뭐예요? 1년 동안에 빛이 간 거리죠. 그래서 4만 광년이 떨어져 있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우주선 속력은 로렌츠 인자가 4만짜리로 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속도는 얼마나 되냐면 이 속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뭘로 구해요? 로렌츠 인자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1 베타 제곱분의 1이죠. 이걸 4만이라고 놓고 V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0.999997이 됩니다. 이 9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6개, 3개, 6개, 9개인가? 9개 있고 7C. 그러니까 C에 이제 이렇게 되면 바로 요거면 로렌츠 인자가 4만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우주선을 타고서 4만 광년 떨어진 별까지 가는데 우주선이 도착할 때까지 지구의 시간은 얼마가 흘러 있겠습니까? 보면 어때요? 지구에서 본 거리를 우주선의 속도로 나눠야 되겠죠? 근데 우주선의 속도로 나눌 때 0.999에서 뭐 정확히 계산한다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뭡니까? C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4만 광년을 C로 나누면 바로 뭐가 되겠어요? 4만 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0.9C나 0.99C나 0.999C나 전부 지구에서 흘러간 시간은 4만 년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주선에서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될까? 우주선은 속력이 이렇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주선이 본 지구에서 별까지 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광년이라고 그랬죠. 감마로 나눠야 되니까 로렌츠 인자로. 그러면 로렌츠 인자로 나눈 요 거리를 갖다가 V로 갈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1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4만 광년 떨어져 있더라도 로렌츠 인자가 4만인 그런 속력으로 갈 것 같으면 이 우주선은 1년 동안에 그 별까지 갈 수 있으면 내 생전에 충분히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뭘로 계산하냐면 똑같이 4만 광년이 떨어진 별을 이번엔 조금 더 빠른 걸로 가겠어요. 우주선 속력을 로렌츠 인자가 8만짜리로 한번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주선 로렌츠 인자가 8만이면 그때 속력은 얼마나 될까? 여기서 아까 그 식으로 구할 것 같으면 뭐가 되냐면 0.999 하는데, 아까 4만일 때 구한 거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어떠냐면 어때요? 맨 마지막 7이 9가 되고 그 다음에 2가 되는, 다시 말하면 광속의 10배 정도 더 가까이 간 거죠. 자, 그 정도만 되면 그러면 로렌츠 인자가 8만이 되는데, 자, 이런 속력으로 갈 것 같으면 지구에서 흐르는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도 역시 이걸로 나누는데도 역시 4만 년이죠. 지구에서 흐르는 시간은 역시 4만 년이지만 이제 우주선에서 흐르는 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선에 흐르는 시간은 아까 한 것처럼 우주선에서 별까지 거리는 로렌츠 인자로 나누면 되는데, 그게 바로 0.5 광년이죠. 그래서 우주선에서 흐르는 시간은 바로 0.5 광년을 우주선의 속도로 나눌 것 같으면 0.5년, 다시 말하면 반년이면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로렌츠 인자를 높이는 그런 속력으로 갈 것 같으면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빨리, 아무리 먼 별이라도 우리가 도착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근데 이게 시간과 길이만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지 않고 질량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막대의 길이나 시간 간격이나 질량은 기준계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의 길이가, 이 막대의 길이는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측정하냐에 따라서 막대의 길이가 다른 거죠. 그래서 기준을 정해야 되겠어요. 어떤 막대의 길이를 뭘로 얘기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막대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로, 막대가 정지한 기준계에서 측정한 길이로 막대의 길이를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그런 길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폴 랭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한 게 고유 길이입니다. 그리고 이 고유 길이에 대해서 움직이면, 막대기가 움직이면 그보다 짧아져요. 그래서 속도 v로 움직이면 로렌츠 인자가 있겠죠. 그 로렌츠 인자로 나눈 것만큼 더 짧아진다. 그래서 보통 막대기의 길이는 고유 길이를 로렌츠 인자로 나눈 거, 이게 바로 길이 수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유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시계가 있는데 정지한 기준계에서 가는 시간 간격을, 그 주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간 간격을 고유 시간이라고 부르고, 이제 영어로는 프로퍼 타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프로퍼 타임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 간격은 이 프로퍼 타임에다가 감마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기가 늘어나죠. 그래서 시계가 느리게 간다. 움직이는 시계는 더 느리게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체의 질량을 계산하는데 그 질량도 기준계가 어디냐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측정이 되는데, 그래서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물체가 정지한 기준계에서 질량을 이제 부르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유 질량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경우에는 정지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레스트 매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움직이면 이것도 감마 배만큼, 로렌츠 인자 배만큼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준계에 따라서 길이하고 시간하고 질량이 변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질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식이 있죠. E는 mc제곱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 E는 mc제곱이라는 식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E는 mc제곱이 저절로 튀어났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E는 mc제곱이라는 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거 하려면 역시 이제 4차원 시공간을 봐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 E는 mc제곱은 사실은 4차원 벡터를 다루면서, 특히 선운동량 벡터를 다루면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4차원 벡터로 확장하는 것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차원 벡터를 잘 아니까 잘 알고 있는 3차원 벡터를 먼저 얘기하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벡터가 뭐가 있습니까? 위치 벡터가 있죠. 위치 벡터가 바로 뭡니까? 기준계의 원점에서 어떤 점까지 그린 벡터입니다. 그래서 좌표계의 원점에서 한 점, x, y, z까지 그린 벡터다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R은 여기다 성분으로 X, Y, Z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4차원 시공간의 4차원 벡터로 확장한다면 여기에 어떤 성분을 하나 더 주면 됩니까? 시간축이 하나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시간축 하나 더 늘어난 걸 여기다 포함을 시키면 되겠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4차원 위치 벡터라고 얘기하고, 좌표의 원점에서 4차원 시공간의 한 사건까지, 좌표 4개가 정해진 게 이제 사건이죠. 한 사건까지 그린 벡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식으로는 우리 3차원 벡터는 벡터 위에다가 화살표로 표시한다고 하면 4차원 벡터 표시하기 망하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이거는 책마다 좀 다릅니다. 나는 여기다 R4 이렇게 밑첨자를 썼어요. 이게 지금 4차원 벡터다. 그리고 성분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X, Y, Z하고 네 번째 성분은 ICT 이렇게 포함시켜 주었습니다. 여기 I라고 하는 걸 포함시키니까, 허수를 포함시키니까 우리 간격할 때 유클리드 공간하고 똑같이 제곱을 시켜가지고 거기 마이너스가 나와서 우리 민콥스키 공간의 간격을 그대로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아주 편하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4차원 벡터는 여기에 3차원 위치 벡터에다가 여기다 네 번째 성분만 하나 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 여기에 C는 바로 뭘 나타내는 거냐면 차원을 맞추기 위해서 광속 C를 곱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3차원 위치 벡터를 이렇게 알았으면 우리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역학할 때도 위치 벡터 배운 다음에 물체 운동을 기술하는데 제일 먼저 배운 게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배운 게 바로 뭐예요? 변이 벡터였습니다. 그래서 변이 벡터를 한번 보겠어요. 3차원 변이 벡터는 어떻게 생긴 거였습니까? 3차원 벡터는 처음에 위치 벡터에서 나중 위치 벡터를 뺀 거였죠. 그래서 이제 물체가 이동합니다.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하면 그 나중 점의 위치 벡터에서 처음 점의 위치 벡터를 뺀 거니까 변이 벡터는 우리 델타 R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나중 거를 R 프라임, 그 다음에 처음 걸 R, 그러면 R 프라임 빼기 R인데 이건 뭐라고도 표시할 수 있어요? 델타 X, 델타 Y, 델타 Z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델타 X는 뭐예요? X 프라임 빼기 X. 델타 Y는 뭐예요? Y 프라임 빼기 Y,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4차원 변이 벡터로 확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까? 바로 뭐만 하나 더하면 돼요? 확장하면 되는데 시간만 t 프라임 빼기 t만 하나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더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r4 프라임 빼기 r4가 4차원 변이 벡터인데, 그럼 여기에 델타 x, 델타 y, 델타 z는 똑같고 시간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ic 델타 t가 되고, 요걸 갖다가 델타 x, 델타 y, 델타 z를 3차원 벡터로 표시하면 이렇게 r하고 ic 델타 t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벡터하고 스칼라를 정의를 확장시킨 거 우리 있었죠. 그걸 한 번 더 우리 이제 그 상기하는 의미에서 벡터하고 스칼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3차원 공간이 이렇게 있다면 스칼라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좌표의 회전에 대해서 불변인 게 이게 바로 스칼라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3차원 스칼라에는 뭐가 있냐면, 스칼라가 아닌 건 위치 벡터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시간 하면 어떻습니까? 시간은 3차원 벡터하고 상관없이 스칼라였습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 아직 특성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에 시간은 요거는 스칼라다. 좌표의 회전하고 시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그리고 길이도 어땠습니까? 물체의 길이도 좌표의 회전한다고 바뀌지 않았죠. 이 길이도 스칼라였습니다. 그리고 질량 어땠습니까? 질량도 좌표의 회전한다고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나 길이나 질량이 전부 다 3차원 공간만 생각할 때는 전부 다 스칼라였는데, 벡터는 어떤 거였어요? 벡터는 뭐라고 그랬냐면 좌표의 회전에 대해서 위치 벡터처럼 변하는 양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4차원 시공간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차원 시공간에서 4차원 스칼라, 그러면 그건 뭐겠습니까? 4차원 스칼라는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좌표의 회전, 이게 바로 무엇에 해당했어요? 로렌츠 변환에 해당했죠. 그래서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불변인 양, 이게 바로 4차원 스칼라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4차원 스칼라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어때요?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 기준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다른 기준계에서 시간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이건 시간 스칼라가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역할을 하는 걸로는 무엇을 도입하면 좋냐면 고유시간 어때요? 고유시간이라고 딱 말하면 그러면 이거는 그 정해졌죠. 시간 간격이 고유 시간 간격하면 정해졌죠. 그래서 이건 4차원 스칼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길이도 마찬가지로 4차원 스칼라가 아닌데 고유 길이는 우리 4차원 스칼라로 취급할 수가 있겠고 질량의 경우에는 정지 질량을 우리 4차원 스칼라로 취급하고 또 4차원 스칼라 중에서 유명한 건 뭐겠어요? 광속이죠. 광속은 어떤 기준에서는 다 똑같다 하니까 우리 이건 4차원 스칼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4차원 벡터는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자, 이걸 그대로 확장할 것 같으면 좌표의 회전에 대해 이걸 갖다가 로렌츠 변환에 대해 그렇죠? 위치 벡터처럼 이걸 4차원 위치 벡터처럼 변하는 양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벡터 연산을 하는데 우리 처음에 우리 물리량 배울 때도 했었지만 우리 스칼라에다가 스칼라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스칼라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스칼라에다가 스칼라를 곱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또 스칼라 나왔죠. 근데 스칼라에다가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저기 4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건 그대로 4차원에서도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리고 스칼라 곱하기 벡터 하면 이건 뭐가 됐어요? 이건 벡터가 됐죠. 이게 4차원에서 그대로 성립합니다. 4차원 스칼라 곱하기 4차원 벡터는 4차원 벡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벡터 더하기 벡터는 뭐가 됐어요? 벡터가 됐죠? 이게 또 4차원 벡터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리고 벡터 곱하기 벡터는 어땠어요?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었죠.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스칼라가 될 수도 있고 벡터가 될 수도 있고 텐서가 될 수도 있죠. 이게 4차원 벡터와 4차원 벡터를 곱할 때도 이것이 그대로 성립한다. 4차원 벡터와 4차원 벡터를 곱하면 4차원 텐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상기하면서 이걸 잊지 않으면서 우리 4차원 벡터 또 더 확장해 보겠어요. 어떤 벡터로 확장하냐면 속도 벡터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3차원 속도 벡터를 4차원 속도 벡터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차원 속도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습니까? 속도 벡터 구할 때 어떠냐면 3차원 변이 벡터를 걸린 시간 간격으로 나눴죠. 그럼 이렇게 나눈 건 바로 뭐였어요? 델타 t가 3차원 스칼라였기 때문에 벡터를 스칼라로 나누면 그건 역시 벡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속도 벡터는 델타 t분의 델타 r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분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4차원으로 가면 조심해야지 됩니다. 속도를 구할 때 4차원 변이 벡터를 델타 t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델타 t가 스칼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4차원 스칼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4차원 변이 벡터를 델타 t로 나눈다고 해서 4차원 속도 벡터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시간과 비슷한 걸로 나눠야 될 텐데 무엇으로 나누면 좋겠습니까? 네, 고유시간으로 나누면 좋겠죠. 그래서 4차원 스칼라인 고유시간으로 나눌 것 같으면 4차원 속도 벡터를 구할 수가 있고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4차원 속도 벡터 고유시간은 그냥 델타 t하고도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알죠. 그래서 4차원 속도 벡터를 고유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고유시간은 델타 타우는 감마분의 델타 t였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4차원 속도 벡터를 다시 쓸 것 같으면 델타 타우 대신에 델타 타우 분의 1 대신에 델타 t분의 감마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 t로 표현할 것 같으면 4차원 속도 벡터는 감마 델타 t분의 델타 r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분은 I 감마 C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재밌죠. 자, 이걸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바로 4차원 속도 벡터를 구하려면 3차원 속도 벡터에다가 로렌츠 인자를 곱해야지 이게 바로 4차원 속도 벡터의 공간 성분이 된다. 그리고 4차원 속도 벡터의 시간 성분은 C다. C에다가 감마를 곱한 것이다. 라고 하는 재미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지해 있는 물체를 보면 어딘가 이렇게 딱 정지해 있는 물체를 보면 3차원 속도가 얼마입니까? 0이죠. 로렌츠 인자는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4차원 속도 벡터 정지한 물체에 대한 4차원 속도 벡터는 여기 공간 성분은 0인데 시간 성분은 0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4차원 시공간에서는 지금 정지해 있더라도 이게 시간축에 대해서 어떤 속도로 광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다 라고 이해하면 아주 이해가 잘 됩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어때요? 시간축에 대해서 기차를 이렇게 타고 있으면 우리가 일정한 속도로 기차를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밖으로 무엇이 보이죠? 근데 금방금방 없어지죠? 지금 우리가 어때요? 우리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창밖으로 뭐가 보이면서 금방금방 없어지면서 그게 좀 기억에 남기도 하고 뭐 그러죠? 또 그리고 우리 앞으로 가면 우리 뭐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있을지 뭐 압니까? 모릅니까? 기차가 가면 기차가 가다가 저기 철로가 있고 무슨 교각이 있고 뭐 다리가 있고 그 다리가 부서졌는지 우리 미리 모르죠? 네. 자, 이게 그래서 시간축으로 일정한 속도인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나 좀 마찬가지다 하는 게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럴듯한 게 뭐냐면 속도 벡터의 크기를 우리 구하면 우리 4차원 벡터 크기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공간 성분의 제곱 빼기 시간 성분의 제곱 이랬죠. 그래서 했더니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4차원 벡터의 크기는 4차원 스칼라다라고 하는 거 여기 예상대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스칼라가 될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칼라가 될 조건. 스칼라가 바로 뭐였어요? 좌표의 회전에 대해서 불변이었죠. 3차원 스칼라는 바로 좌표의 회전에 대해서 불변이니까 한번 진짜 스칼라 곱이 그런지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3차원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회전하기 전에 성분이 fx, fy이고 회전한 다음에 성분이 fx 프라임, fy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a 기준계의 성분이고 요건 b 기준계의 성분인데 요 성분의 스칼라 곱을 구해 보겠습니다. 좌표계 회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위치 벡터가 회전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성분이 이렇게 변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칼라 곱을 이렇게 구하면 벡터의 크기를 먼저 구해 보면 벡터의 크기는 fx 프라임 제곱 더하기 fy 프라임 제곱 할 것 같으면 여기 아까 x 프라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 뭘 이용하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2라는 걸 이용할 것 같으면 fx 제곱 더하기 fy 제곱이다. 이렇게 크기가 안 바뀐다. 그래서 그 3차원 스칼라의 크기는 3차원 크기는 스칼라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고 또 하나 스칼라 곱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스칼라 곱 우리 계산할 때 바로 이게 스칼라라는 거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좌표계 회전한 식을 거기다 그대로 대입해 가지고 또 여기도 역시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2라는 걸 이용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스칼라 곱 한 개 두 개가 이렇게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4차원 스칼라도 똑같이 로렌츠 변환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4차원 벡터가 있다고 할 때 4차원 벡터 우리 이런 식으로 표시하겠어요. 여기에 공간 성분은 fx고 시간 성분은 if0고 로렌츠 변환된 게 이렇다고 한다면 요건 a 기준계의 성분, 요건 b 기준계의 성분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로렌츠 변환은 여기 위치 벡터가 이렇게 시간과 좌표가 이렇게 된다면 요거 4차원 성분들도 이렇게 똑같이 여기서 감마 fx 이렇게 똑같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차원 스칼라가 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 4차원 벡터의 크기 보겠어요. 4차원 벡터의 크기는 fx 프라임 제곱 빼기 f0 프라임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아까 로렌츠 변환을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정리하죠. 정리하면 뭘 이용해요? 감마 제곱 빼기 감마 제곱 베타 제곱 이건 1이죠. 그걸 이용할 것 같으면 이렇게 똑같이 로렌츠 변환한 뒤에도 두 개가 크기가 똑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칼라 곱도 마찬가지로 4차원 벡터의 스칼라 곱도 똑같이 계산을 해서 여기다 할 것 같으면 똑같은 결과다라고 하는 걸 우리 바로 보일 수가 있죠. 바로 이제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다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4차원 벡터들은 뭐가 있냐면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4차원 위치 벡터가 있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R4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네, 이건 이렇게도 표시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4차원 변이 벡터도 있었죠. 우리 생각납니까? 델타 R4는 어때요? R4 프라임 빼기 R4인데 이건 이제 3차원 벡터로 같이 표시할 것 같으면 델타 R하고 IC 델타 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 속도 벡터까지 했었습니다. 속도 벡터는 V4는 어떻게 됐습니까? 델타 타우분의 델타 R4인데 그래서 이렇게 성분을 표시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3차원 속도 벡터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었고 이 4차원 속도 벡터의 크기는 마이너스 C제곱이 되는 것까지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고 우리
운동량 벡터, 여기서 운동량 벡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선운동량 벡터를 얘기합니다. 이 선운동량 벡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선운동량 벡터가 바로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줬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E는 mc제곱에 이르게 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선운동량 벡터를 4차원 선운동량 벡터로 한번 가보겠어요. 그래서 3차원 선운동량 벡터는 우리 어떻게 구했습니까? 우리 생각납니까? 자, 3차원 선운동량 벡터의 운동량의 정의는 바로 뭐였냐면 P는 MV랬죠. P는 MV 이렇게 했을 때 P는 3차원 벡터죠. M은 어떻습니까? 3차원 스칼라죠. V는 어떻습니까? 3차원 벡터죠. 그래서 3차원 스칼라와 3차원 벡터를 곱해서 질량 M은 3차원 스칼라니까 우리 3차원 벡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속도 V는 3차원 벡터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4차원 운동량 벡터를 우리 이제 정의할 수가 있어야지 되겠는데, 요거 그대로 확장을 하면 된다고 하는 걸 우리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4차원 운동량의 정의 여기서 그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자, P 화살표 대신에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P4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M 대신에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M은 이제 어떻습니까? 4차원 시공간에서는 더 이상 스칼라가 아니죠. 그래서 M 대신에 뭘 써야지 돼요? M0 정지 질량을 써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V 대신에 뭘 써야 되겠습니까? V4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4차원 운동량 벡터는 M0 곱하기 V4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여기서 우리 뭘 알아요? M0인 정지 질량은 이건 4차원 스칼라다. 그리고 V4는 이건 뭡니까? 4차원 속도다. 그래서 4차원 속도는 4차원 벡터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차원 운동량 정의 P4는 M0 V4를 우리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속도 벡터가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속도 벡터가 3차원 벡터로 표시하면 감마 V하고 I 감마 C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4차원 운동량 벡터를 우리 이제 다시 이렇게 표시해 보겠어요. 저 P4는 M0 V4인데, 자, 이건 우리 여기다가 V4 대신에 요걸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V4 자리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M0 하고서 감마 V 이 3차원 속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I M0 감마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4차원 속도 벡터를 3차원 속도 벡터로 표현한 식을 여기다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4차원 속도 벡터, 4차원 운동량 벡터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시할 수도 있겠습니까? 4차원 운동량 벡터의 공간 성분, 그 다음에 시간 성분은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P0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P, 그 다음에 P 벡터, 3차원 벡터 곱하기 IP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차원 운동량 bek터의 공간 성분만 먼저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4차원 운동량 벡터의 공간 성분은 우리 지금 어떤 걸 비교하려고 하냐면 요 앞에 있는 게 공간 성분이었죠. 그래서 P 공간 성분은 M0 감마 V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근데 M0 감마 V에 내가 지금 가로를 어떻게 붙였냐면 뒤에다가 가로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똑같은 식을 앞에다가 가로를 붙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4차원 운동량 벡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어때요? 여기에 M0는 정지 질량에다가 감마 V가 바로 뭐였습니까? 4차원 속도 벡터의 공간 성분이었죠. 그래서 4차원 공간 벡터의 속도 성분을 이용하려면, 다시 말하면 4차원 운동량 벡터의 공간 성분을 표현하는데 4차원 속도 벡터의 공간 성분을 이용하려면 거기다가 뭘 곱해줘야 돼요? 정지 질량을 곱해주면, 그러면 이 상대론적 운동량이 여기서 상대론적 속도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정지 질량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요건 뭐냐면 여기에는 V는 바로 뭡니까? 3차원 속도 벡터죠. 3차원 속도 벡터를 이용해서 상대론적 운동량을 정의하려면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요? M0 감마인데 M0 감마는 이게 바로 뭡니까? 상대론적 질량이죠. 그래서 상대론적 운동량은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다. 하나는 상대론적 속도에다가 정지질량 곱한 거, 또 하나는 상대론적
질량에다가 그다음에 3차원 그 비상드론적 속도, 공간 속도 성분을 곱한 거 이렇게 설명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P는 그래서 공간 성분은 이렇게 되는 걸 알았는데 시간 성분인 P0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알아야 되겠는데 그걸 아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켤레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이고 물리에서 고전역학이나 양자역학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어떤 물리량이 켤레 물리량이냐면 곱하면 각운동량 차원이 되는 물리량을 켤레 물리량이라고 하고 우리는 아직 안 배웠지만 앞으로 배우겠습니다. 우리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 원리가 나오는데 불확정성 원리란 두 가지 물리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불확정성 원리가 아무거나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 켤레 물리량이 되는 두 물리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곱해서 가운동량 차원이 되는 거. 가운동량은 어떻게 됩니까? L은 R 크로스 P죠. 그래서 R 크로스 P는 길이 곱하기 운동량 차원이 되겠어요. 자, 그런 길이 곱하기 운동량 차원이 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요걸 갖다 쓸 것 같으면 X 같으면 X에 해당하는 켤레 물리량은 뭐냐면 PX입니다. 운동량은 X 성분. 그래서 우리 불확정성 원리도 X하고 PX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Y좌표의 경우에는 켤레 물리량이 뭐겠어요? PY입니다. 그리고 Z의 경우에는 켤레 물리량이 뭐겠어요? PZ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켤레 물리량은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곱하면 그 차원이 각운동량 차원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시간과 에너지 사이에도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하는 것을 우리 이제 양자역학 배울 때 설명할 텐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X, Y, Z, T,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4차원 좌표들이죠. 자, 이 4차원 좌표를 한꺼번에 뭐라고 쓸 수가 있습니까? 요거를 R4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건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P4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 R4의 성분은 뭐였어요? X, Y, Z, ICT였죠. 그러면 여기에 P4의 성분, 요 마지막 성분, 요거는 뭐라고 쓰면 딱 좋을까 하는 이제 궁금증이 듭니까? 안 듭니까? 이거 뭐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예상해 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요거 그러니까 2인데 여기는 ICT 그랬으니까 요것도 ICE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C분의 2가 되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다 C를 곱해준 이유가 뭡니까? 차원을 맞춰주려고 곱해줬죠. 여기서도 차원을 맞춰주려면 에너지 차원을, 여기는 다 PX, PY, PZ는 지금 운동량입니다. 근데 에너지 차원은 를 운동량 차원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했냐? 속도 차원으로 나눠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속도 차원으로 나눠줄 때 C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차원 위치 벡터 할 때는 시간 좌표에다 C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4차원 운동량 벡터 할 때는 에너지에다가 C로 나눠준 거. 이게 바로 이제 차원을 서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4차원 운동량 벡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거의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4차원 운동량 벡터를 P4는 M0 V4 이렇게 정의했고 4차원 속도 벡터가 감마 V, I 감마 C 이렇게 됐죠. 그래서 4차원 성분을 이렇게 썼을 때 우리 어떻게도 쓸 수가 있어요. 이제 네 번째 성분 IP0를 IC분의 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종합할 것 같으면 여기에 네 번째 성분, 요 네 번째 성분하고 요 네 번째 성분을 합할 것 같으면 우리 뭐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까? 4차원 운동량을 이걸 시간 성분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시간 성분은 바로 시간 성분 P0는 무엇과 같겠어요? P0는 C분의 2와 같은데 그건 바로 뭐와 같습니까? M0 감마 C하고 같죠. 자, 요 식을 다시 정리하면 바로 뭐가 됩니까? 이 E를 우리가 총 에너지라고 하는데 총 에너지는 M0 감마 C 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에너지는 상대론적 질량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하면 이게 바로 총 에너지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뭘 알았냐면 우리 4차원 운동량 벡터는 P하고 IC분의 1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제 4차원 속도 벡터를 이용할 텐데 4차원 속도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C제곱이 된다는 걸 알았는데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그래서 지금 무엇을 구하려고 하냐면 4차원 운동량 벡터의 크기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차원 운동량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어요. 4차원 운동량 벡터를 어떻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느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어떻습니까? 요 P4의 크기는 M0 제곱 곱하기 V4의 크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걸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P4의 크기는 M0 제곱 곱하기 V4의 제곱이 크기니까 V4의 제곱 4차원 속도 벡터의 크기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C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쓸 것 같으면 4차원 운동량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M0 제곱 C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4차원 벡터든지 그 크기를 성분으로 표시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그 크기를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간 성분의 제곱 빼기 뭐 하면 돼요? 시간 성분의 제곱이죠. 자, 여기서 C분의 2 한 거, 요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C제곱분의 2제곱 이렇게 됐죠. 그래서 P4 제곱은 P제곱 빼기 C제곱분의 2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똑같은 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구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우변이 같다고 놔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돼야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하겠어요. 이렇게 놓은 것을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다시 정리한다는 건 양변에다가 C제곱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변에다 C제곱을 곱해서 다시 정리했으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식입니다. 이게 2제곱은 P제곱 C제곱 더하기 M0 제곱 C4승 이렇게 된 건데, 이건 여러분이 외워둬도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식이에요. 근데 이 식은 바로 뭐였습니까? 뭘 가지고 구했어요?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바로 뭐냐면 4차원 운동량 벡터의 크기에서도 나온 거죠. 이게 4차원 운동량 벡터의 크기로부터 얻었는데, 이게 무엇과 무엇의 관계식입니까? 총에너지, 그 다음에 4차원 운동량, 그 다음에 정지질량 사이 관계죠. 자, 요 관계, 이건 어떠냐? 어떤 기준계에서든지 다 성립합니다. 이건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식은 언제든지 어떤 기준계에서 성립하는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요거 우리가 사용할 때 항상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식이 이제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빛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지질량이 얼마라고 합니까? 빛의 경우에는 정지질량이 0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M0가 0이니까 빛의 경우에는 뭐가 성립하냐면 E는 PC가 성립합니다. 사실은 빛의 정지질량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더 증명할 수가 있냐면, 빛의 에너지하고 선운동량 관계에서부터 정지질량은 0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사실로부터 빛의 에너지하고 빛의 운동량하고는 그냥 C로, 그래서 E는 PC가 빛에 대해서는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의 에너지를 C로 나누면 그게 바로 빛의 운동량이 되고, 빛의 운동량을 C로 곱하면 그게 바로 빛의 에너지가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하나 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걸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바로 E는 MC제곱이 여기서부터 나왔는데 P는 제로인 그런 기준계, 그게 바로 뭡니까? 대상 물체가 정지해 있는 기준계죠. 거기서는 뭐가 돼요? 이 식을 보니까 E는 바로 MC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정지질량 에너지였죠. 그래서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게 운동에너지하고 비슷한데 어떤 질량이 광속으로 가면은 이게 그 광속으로 가는 놈의 운동에너지나, 근데 왜 앞에 2분의 1이 빠졌지?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거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E와 M이 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바로 유명한 E는 MC제곱은 특상대성 이론에서 저절로 유도되는데, 이건 질량이 에너지 한 형태다.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우리 에너지 배울 때 에너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있다고 그랬죠.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열 에너지 그랬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여러 가지 형태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뭐였습니까? 에너지 물체, 무엇의 어떤 대상 시스템의 에너지는 조건만 맞으면 한 형태의 에너지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러 형태죠. 그래서 여기 질량도 에너지 한 형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질량도 조건만 맞으면 운동 에너지로 전부 다. 그러니까 질량이 운동 에너지로 변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질량은 만져지죠.
이거 만져지는 게 샹 없어지고 운동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순수한 에너지가 조건만 맞으면 질량이 평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질량은 안 변한다. 또 질량 보존 법칙 이런 건 아예 애초부터 없었고 질량이 아예 없어질 수도 또 없던 데서 질량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E는 mc제곱에서 이 c제곱은 왜 붙었냐면 그냥 단위 환산해 주려고. 왜 그렇습니까? 질량이 에너지인지 모를 때는 킬로그램 단위로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때요? 줄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kg을 줄로 바꾸려면 C제곱을 곱해서 9 곱하기 10의 16승 줄에 해당한다. 1kg이 에너지로 바꾸면.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E는 mc제곱이 말해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운동 에너지 우리가 앞에서 어디서 구했었어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한번 적분해서 구했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일 에너지 정리였죠. 그래서 그 일 에너지 정리해서 딱 적분해서 일 에너지 정리가 F는 dt분의 dmdv에다가 양변에 dx를 곱해 dr을 곱했죠. 그래가지고 적분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적분을 했더니 여기 운동 에너지 항이 딱 나와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상대론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저 m절은 이제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정지 질량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 운동 에너지는 뉴턴 역학으로 구한 이 운동 에너지는 사실은 근사적인 표현입니다. F는 MA에서부터 근사적이고 모든 것이 다 근사적이고 이게 근사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속도가 작을 때만 성립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속도가 좀 커지면 이거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상대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상대론적으로는 상대론적 역학, 상대론적으로 만드는 게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우리 좀 상대론에 비슷하게 만들 때는 그 F는 MA를 갖다가 이거 그 좌변, 우변을 전부 다 상대론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상대론적으로 바꾸냐면 전부 다 4벡터로 바꿔놓으면 4차원 벡터로 바꿔놓으면 상대론적인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은 사실은 어떻게 좌변은 4차원 흰 벡터 쓰고 dt분의 d가 d 타우분의 d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m0 하고서 여기다 4차원 속도 벡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이거 간단하게 상대론적 그 총에너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 질량만 상대론적 질량을 이렇게 바꿔놔 봤어요. 이래도 상당히 많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일 에너지 정리하고 비슷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양변에 dr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분을 하는데 그때 요 앞에 루트 1-베타 제곱이 있어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요거 적분하면 아주 결과가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 항이 바로 무엇에 해당하냐면 그 입자의 총 에너지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m 감마 c 제곱이죠. 그래서 상대론적인 역학의 일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적분할 것 같으면 이 총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총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정지 질량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까지 다 합한 걸 우리가 총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에너지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정지 질량 에너지는 이렇게 됐으니까 요 둘의 차이가 바로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구하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좀 복잡해집니다. 근데 뉴턴의 그 비상대론적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간단한 표현이 됐냐면 이것의 근사적인 표현입니다. 만약에 속력이 광속에 비해서 굉장히 작으면 다시 말하면 베타가 1보다 굉장히 작으면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루트 1-베타 제곱분의 1이 바로 근사적으로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2분의 1 베타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을 빼면 2분의 1 베타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근사적으로 고치면 뭐가 되냐면 요 식이 바로 2분의 1 m0 v 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식은 2분의 1 m0 v 제곱이라고 하는 건 다른 식이 아니라 그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가 속도가 굉장히 느릴 때 이게 이제 근사적으로 이 표현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의 여러 가지 효과들, 길이 수축이나 시간 팽창이나 그 다음에 질량이 바뀌는 것이나 그 다음에 우리 우주여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나 그 다음에 mc제곱이 4차원 운동량 벡터로부터 mc제곱이 어떻게 유도됐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공부했죠.
우리 한 주 동안에 특상대성 이론을 다 맞춰야 되니까 뭐 이 정도로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특상대성 이론을 지금 제대로 이해했는지 보기 위해서 퀴즈 한 문제만 보겠습니다. 자, 이런 퀴즈 문제 하나 되겠어요.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두 물체가 오는데 정지 질량이 같은 놈이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속력으로 이렇게 오겠어요. 와가지고 충돌한 다음에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할 것 같으면 어때요? 운동량이 하나는 m0v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m0v니까 딱 더하면 어때요? 운동량이 0이 돼서 정지하겠죠.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하면 두 물체가 합해져서 정지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두 개의 원놈이 결합해서 정지했을 때 이때 정지한 놈의 결합된 물체의 정지 질량은 얼마일까? 우리 두 개 지금 속도 V로 오고 있습니다. 이놈들 각각의 정지 질량이 M0예요. 근데 V쳐서 완전 탄성 충돌한 다음에 정지 질량이 얼마일까? 2M0다. 2M0보다 더 크다. 2M0보다 더 작다. 2M0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때야 되겠어요? 자,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면 요 합해지면 어떻습니까? 요 원래 것의 운동 에너지도 다 정지 질량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 운동 에너지까지 다 합한 것이 그걸 C제곱으로 나누면 저 정지 질량 에너지의 운동 에너지,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총 에너지를 C제곱으로 나눈 것이 두 개 결합해서 합쳐진 물체의 정지 질량 에너지가 된다. 즉 정지 질량 에너지는 EM0보다 더 증가한다라고 하는 게 더 크다고 하는 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특상대성 이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상대성 이론 모르는 친구가 물어보면 상대성 이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제2교시 여기서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